갭 필러의 차이가 사실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갭 필러란 건 말 그대로 이 틈을 메우는 게인데, 군대 용어에서 갭 필러란 거는 신무기를 도입하려는데 이게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총력전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능 부족을 탓한 건 아니지만 이런 총력전에서 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제안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요걸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선정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져서 저는 50대 50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안규백 장관님께서 10년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전홍축 우라는 확보가 있는데 아직 이게 논의 중인 확보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이제 잠수함 얘기 좀 해보겠는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었죠. 이제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스웨덴 샤브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오션이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지만 약간 이게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트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디젤 잠수함 중에 제일 큰 거라서 너무 크고 두단 잠수함, 그리고 우리나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SLBM을 탑재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큰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고 SLBM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샤브의 선택, 브레킹의 잠수함의 경우에 우리 KSS 배치 2, 그러니까 장보고급이라든가 정약용급보다 작은 건 맞아요. 근데 뭐 1000톤 이상 작고 이게 신합니다. 왜 그렇냐면 폴란드에 제안한 이 A26 잠수함은 수직 발사기를 장착해서 지상 공격이 가능한 버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배수량이 늘어나서 여기 이제 표로 만들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상 공격 능력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 했는데 폴란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 A26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18발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A26 잠수함을 폴란드에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성능이 뭐 불필요하게 커서 눈에서 떨어졌다 이것도 아니고 SLBM이 있어서 떨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 갭 필러의 차이가 사실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갭 필러란 건 말 그대로 이 틈을 메우는 게인데, 군대 용어에서 갭 필러란 거는 신무기를 도입하려는데 이게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형 무기와 신무기 도입 사이에 채울 수 있는 중고라든가 잉여 무기를 받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장보고 1, 그러니까 장보고급 잠수함을 이 갭 필러로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게 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장보고는 1, 2, 3가 있습니다. 장보고 1은 1200톤, 우리나라 최초의 재래식 그 디젤 대형 잠수함이고 2가 있고 3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3를 팔기 위해서 1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고, 스웨덴은 A17 잠수함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보고 1과 동급의 잠수함을 원래 제안을 했는데 크기랑 성능은 동급인데 큰 차이가 있어요. AIP라고 해가지고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 2, 3일에 한 번씩 수상에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는데 이 A17은 2, 3주에 한 번씩만 올라오면 돼서 연속 자막 능력이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폴란드 언론이 말한 걸로 보면 요것도 모자라서 스웨덴이 A17이 너무 구리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19 잠수함을 갭 필러로 주겠다. 요게 결정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 A19 고틀란드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치면 장보고 2급 잠수함이에요. 이 손원A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숫자가 달라진 처럼 세대가 다르고 엄청나게 고성능이고 앞으로도 2030년 이후에 계속 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잠수함을 주니까 우리나라 잠수함이 공짜로 준다 해도 스웨덴이 공짜로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요게 좀 결정적이었고, 이제 구조함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이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당장 내년부터 폴란드 해군은 스웨덴에 출장을 가서 스웨덴 잠수함에 탑승해서 훈련부터 시작한답니다. 모든 훈련이나 이런 것들 다 지원해준다는, 그러니까 총력전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능 부족을 탓한 건 아니지만 이런 총력전에서 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제안을 하는 이 애들이 있구나, 요걸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이거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승률을 30% 정도로 봤어요. 그러다가 50%로 최근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캐나다랑
한국형 독일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212CD 잠수함은 이번에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선 탈락을 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캐나다랑 이제 독일이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합동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케팅을 좀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선정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져서 저는 50대 50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독일 잠수함 성능이 좋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저기 폴란드 연안 최적화 이렇게 돼 있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캐나다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 여기 독일에서 잠수함 운용할 때 독일 잠수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을 써요. 이게 왜 그러냐? 스테인레스 아마 이제 그 가정집에서 이제 그릇으로 쓰거나 이런 거 많이 하실 건데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얕은 바다에서 다기로 잠수함을 찾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강을 쓰는데 독일 잠수함은 이게 깊게 가질 못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를 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자망할 수 있는 능력, 자망 능력이 있다는 우리 KSS-3, 장보고 3가 더 우수하고 우리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이 스테인레스 강을 안 쓰면 또 그건 또 이제 일종의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독일군과 버전이 다르니까 요게에서 약점이 있는 데다가 한국은 이미 완성이 되고 이제 검증이 되는 건데 212CD 잠수함에 대해서 이미 아직 건조 중입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 하나오션 방문해서 우리 잠수함을 참관하고 공장도 봤는데 이 사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독일에 가서 독일 잠수함 회사를 방문했어요. 근데 독일 잠수함 회사를 방문한 캐나다 총리한테 그 독일 회사가 이게 납기가 어느 정도다 비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완성된 배도 그냥 만든 것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다 완성돼 있고 몇 년까지 공급해 줄 수 있겠다.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상당히 큰 점수를 얻어서 반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매우 강력함으로 지금 이 캐나다 잠수함 조건이 거의 선정이 될 경우에 저는 이게 엄청난 역전극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월드컵 때 우리 4강 신화에 간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게 다만 이제 이걸 뚫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이 중요한데 독일이 최근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방위 사업체는 로키드 마틴 캐나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함정의 전투 체계라는 시스템을 독일 해군 군함에 다 깔아서 자기네들이 사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을 절충구매 옵셋이라는 거 있는데 무기는 원래 파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제품들을 사주거나 이런 식의 대응 구매가 많은데 독일이 먼저 질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가 만족할 만한 여러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배팅을 걸어볼 만하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그 계열 회사들이 중공업만 조선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정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랑 한국의 종합적인 산업협력의 입장에서 이제 다가간다면 이 옵셋 면에서도 독일을 이겨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 해양 안보 전문 매체 심색에 따르면은 핵추진 동력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디젤 전기 잠수함의 개조 또는 신규 건조 모델로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 관련해서는 이제 김대영 평론가님 비롯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CG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 작년 5월에 공개했던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이었다라고 이제 김대영 평론가님 한번 말씀하신 거 있는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의 획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설계라든가 연구를 진행을 해왔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또 원자로 강국 SMR 강국 아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죠. 이런 원자력 업계와 조선업계들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해상 원자력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 설계를 시작한 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전전 정부 때부터 이 원자력 잠수함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지금 공개가 사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6,000톤급 그 다음에 70메가와트 출력의 원자력 잠수함 설계를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느 정도 끝냈다는 게 기본 설계가 끝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배는 만들 때 컨셉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이게 몇 톤이고 몇 발을 무장을 실어야 되고 대충 사람이 몇 명 타야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큰 도면 하나를 만드는 기본 설계 그 다음에 도면을 몇만 장씩 만들면서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 상세 설계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 설계 그러니까 3분의 1이 절반이 지나갔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정도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의 원자로를 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 떠다니는 배에서 잠수함 원자로를 실을 수 있는가 요 그래서 해상 시험 플랜트 혹은 지상 시험 플랜트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은 안규백 장관님께서 10년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 이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시험용 원자로를 지상에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문무대학 연구소라고 해서 최근 개장한 이제 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진행될수록 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이 목표의 완성, 잠수함은 그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를 하루빨리 검증하고 제작해 봐야 된다. 이게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오래전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국산화율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이제 장보고 3 잠수함의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라는 게 일부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아예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게 훨씬 싼 뭐 잔망가격 같은 게 있어요. 이건 프랑스제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뢰 발사관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국산을 안 해도 수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수입을 하는 거라서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해상 원자로도 이제 높은 국산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게 또 SMR은 그 웨스팅하우스의 IP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해상 그 함선에 있는 원자로는 전혀 다른 설계이기 때문에 IP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핵심은 전홍축 우라늄 확보가 있는데 아직 이게 논의 중인 확보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 연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축을 미국에서 시켜가지고 농축된 우라늄 자체를 한국이 수입하느냐 혹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전소용으로 계속 우라늄을 수입하거든요. 그중에 우리 수입은 그대로 하고 그냥 이농축 우라늄에서 한국에서 농축을 할 수 있냐 요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농축을 충분할 시설이나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농축을 하다 보면 뭐 납기도 잘 맞추고 가격도 오히려 더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한국이 많은 숫자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한편 숫자를 메꾸고 술용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래식 잠수함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성공하고 난 후 우리 잠수함 함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을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프랑스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집중을 하니까 재래식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을 때 문제가 뭐냐? 원자력 잠수함은 당연히 수출이 안 됩니다.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인도에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오커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공급하는 거 말고는 다 그게 내수용 시장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잠수함 시장이 죽었다.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아무리 좋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도 수출이 안 되고 내수 물량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잠수함 생산 능력 그다음에 잠수함에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수많은 벤더들이 도산에서 부품 공급이 어렵고 이제 공기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교훈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출할 수 있는 잠수함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러시아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사업이 그렇게 지탱되고 있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원자력 잠수함 지금 4척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지금 4척을 건조한다면 이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조할 재래식 잠수함 약 800톤에서 1200톤 사이의 소형 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연안 그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연안에 더 잘 작전할 수 있고 이 보조를 하고 무엇보다 한반도 안에 한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때 원자력 잠수함을 대신 일종의 몸빵을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잠수함 승조원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으로만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또 비용상의 문제 그 다음에 산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9급 1200톤급 잠수함에 지금 30명 이상이 타고 지금 이제 우리 장보고3도 이제 50명 가까이 타는데 10명 내로 탈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병력 부족 문제 그 승조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수요가 많아져서 수출 전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연말에 페루에서 한국의 현대조선과 같이 HDS 1500이라는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게 완성되고 수출되면 페루랑 한국이 공동으로 800톤에서 2300톤 사이의 잠수함을 공동 마케팅하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국내 내수 시장과 해외 수출을 어울리게 하는 잠수함 산업이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게임 체인지로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핵무기 없는 이 원자력 잠수함은 비싸고 파괴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비판론도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잠수함이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 비판 중에 어느 정도 사실인 내용이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면 약 12발에서 18발 사이의 순항미사일 탑재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무미사일 1개 대대가 쓸 수 있는 양 혹은 KF-21 전투기 뭐 2개 편대가 쓰는 양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군이나 육군 장비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장비로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필요해 이런 비효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지속적 작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고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이 없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게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잊으시는데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원자력 잠수함을 먼저 개발을 했고 올해 초에는 김정은이 그 원자력 잠수함의 동체나 이런 건조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만큼 빠르면 12월 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북한은 사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공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매우 늦었고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을 추적하고 정찰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효율성 문제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이 지속적인 자막 능력이 있어서 미제 잠수함이 못하는 능력을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추적하고 미행을 하면서 유사시에 잠수함 한 대가 전투를 혼자서 이 한 대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시가 있어요. 러시아의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잠수함 한 대가 24발의 미사일을 탑재해서 항공모함 한 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하이코어 특집을 제가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지금 현재 배에서 쏘는 거 이런 걸 건조하는데 조금만 개조하면 또 잠수함에서 쏠 수 있거든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한 다음에 지상 공격은 이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KF-21을 공격하기 어려운 잘 방호된 해군 진지라든가 이런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면 북한에 대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명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언권이 달라진다. 항상 한국 해군은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해군력보다 훨씬 작다고 무시당했는데 요거는 무시당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이런 독침 전력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전략도 이제부터는 생각해야 됩니다.